2008년 9월 19일 금요일, 이날은요 1년에 한 번 이 강서경찰서 형사과 전체 회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분위기가 한참 무리기 시작하던 저녁 8시 반쯤에 한 통의 무전으로 식당이 한순간에 조용해집니다. 살인사건 발생! 강력팀 바로 출동 바랍니다. 이 회식 중에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살인사건이. 꼭 1년에 한 번 있는 회식날 아니면 무슨 쉬는 날 딱 이런 사건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다들 긴장을 풀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상황실에서 무전이 와서 먹던 숟가락도 내려놓고 모두 신경이 곤두섰었죠. 마침 현장이 회식 장소랑 1km 정도 떨어진 곳이라 일단 너나 할 것 없이 출동을 했었습니다. (1km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네요. 바로 앞이네요. 이야,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냥 밥숟가락 놓고 그냥 바로 다 뛰쳐나가신 거 아니에요? 경찰서 형사과 인원이 한 8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전체 회식이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해요. 아니 근데 이런 사람 많은 저녁 시간에 무슨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지? 칼부림이라도 난 건가? 사건이 발생한 곳은 유흥주점이 밀집해 있는 강서구 골목의 한 주점이었는데요. 현장에 들어갔더니 피냄새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아유, 주점에서 피냄새가. 뭐가 어땠길래 피냄새가 진동을 할 정도로 나오는. 현장은 테이블 3개가 칸막이로 나뉘어져 있는 아주 작은 가게였는데요. 그중 가운데 쪽 바닥에 피가 흥건하게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그 안에 한 여성이 테이블과 의자 사이 바닥에 천장을 보고 누운 자세로 쓰러져 있었는데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요. 목 오른쪽에 날카로운 흉기에 찔린 듯한 자창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피가 솟구쳐 나와 바닥이 온통 피범벅인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칼부림이 난 거네. 그 목을 찔린 거예요? 급소를 아주? 그럼 칼로 여러 차례 공격을 당했던 상황이었던 건가요? 자창은 오로지 목 한 군데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목의 경동맥이 끊어져 과다출혈로 사망한 거였는데요. 오직 급소 한 곳만을 찔려 사망했던 상황이라 일반적인 흉기 사건과는 좀 달랐습니다. 오, 정확히 한 곳을 노렸다고? 이거는 뭐 거의 전문 칼잡이가 그렇게 해야지만 가능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칼에 찔린 여성분은 누구였어요? 해당 주점을 운영하는 30대 초반의 여주인이었습니다. 저녁 8시 20분쯤 가게에 출근한 직원이 현장을 발견하고 신고를 한 상황이었고요. 사실 이 가게는 술만 판매하는 곳이 아니고 일종의 태폐업소였는데 가게 특성상 바깥에서는 가게 안이 보이지 않아 직원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발견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럼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몰랐겠네요. 야, 그럼 직원이 출근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건데 언제 범행이 일어난 건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던 건가요? 신고한 직원의 말로는 자기는 보통 8시 반쯤 출근을 하고 사장은 1시간쯤 먼저 나와 오픈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7시 반에서 8시 반 사이에 범행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최대 1시간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는 건데. 그러면은 사장이 이 시간에 혼자 있다는 거를 아는 사람의 짓이라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인이나 단골 손님 중에 범인이 있다는 얘긴데. 주점은 현금 장사를 많이 하잖아요. 혹시 강도 목적 아니었을까요? 피해자의 가방이 사라지긴 했지만 단순 강도일 가능성은 낮아 보였습니다. 현장에 물건이 흐트러지거나 뭔가를 뒤진 듯한 물세컨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귀금속들도 그대로였거든요. 그리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던 시도도 없던 것으로 보여 성범죄의 가능성도 낮아 보였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다 돌아다니는 저녁 시간에 강도가 들기는 좀 힘들잖아요. 야, 이건 강도도 아니고 성범죄 목적도 아니다. 혹시 좀 일찍 오는 손님들이랑 약간 다툼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가게는 아직 장사를 시작하기 전인 것처럼 보였고 테이블 위에 물컵이나 술, 음식 등을 내온 흔적도 전혀 없었거든요. 그치. 손님이었으면 테이블에 세팅이 돼 있었을 텐데. 그럼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되면은 정말 면식범 쪽으로 무게가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피해자의 몸에서 방어흔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보통 칼로 위협을 당하면 본능적으로 손으로라도 맞게 되는데 몸싸움을 한 듯한 흔적이 전혀 나오질 않은 겁니다. 정황상 정황할 새도 없이 갑자기 공격당했던 걸로 보였는데요. 이게 처음 본 사람과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기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다른 단서는 없었어요? 바닥에 혈흔이 묻은 족적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족적에는 운동화가 아닌 굽이 있는 구두 형태였습니다. 사이즈가 240에서 245 정도로 아주 작은 편이라 족정만으로는 여성인지 남성인지 단정 짓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보통 성인 여성 발 사이즈가 그 정도잖아요. 네. 저도 240이거든요. 범인이 여자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개인적인 어떤 원한이나 치정이 얽힌 문제면 여자일 수도 있지. 이게 여성이라면은 한 번에 급소를 찌를 정도로 웬만한 힘으로는 어려울 텐데. 형사님들은요, 목격자를 찾는데 총력을 다합니다. 당시 현장 주변 가게 직원들뿐 아니라 이 통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탐문을 하느라고 수십 명의 형사님들이 동원이 됐다고 합니다. 사건 현장 주변은 비슷한 종류의 주점들이 나란히 줄지어 있는 유흥업소의 골목이었습니다. 뒷골목에 자리한 한 건이라 주변에 CCTV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쵸. 이런 골목에는 CCTV가 많이 없을 수밖에. 그런데 여기가 보도와 차도가 구별이 안 되는 아주 좁은 이면도로 골목이라는 겁니다. 건너편 가게도 훤히 보이는 곳이었거든요. 다른 가게 직원이나 손님, 행인 중이라도 분명히 목격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일단은 이런 데는 가게들끼리 사정도 훤히 알고 오며 가며 자주 보긴 할 텐데, 그죠? 꼭 목격자가 나와야 될 텐데. 형사님들은요, 현장 주변 목격자를 탐문하는 동시에 피해자 주변 인물을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피해자 주변에 그러면 의심 가는 인물이 있었나요? 일단 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주변에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이 있는지 채권 채무 관계에 얽힌 사람이 있는지 조사해봤는데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인근 상인들 말로도 워낙 성격이 좋아 가게 손님도 많았고 주변 사람들과 사이도 굉장히 좋았다고 했고요. 원한 관계도 없고 채무 관계도 없었던 거네요, 그러면? 30대 초반이라고 하면은 혹시 남자친구가 있지 않을까요? 그치. 남자친구는 없었습니다. 근데 좀 가깝게 지냈던 단골 손님이 한 명 있더라고요. 가게 단골 손님이요? 네, 맞습니다. 피해자와 가족처럼 지냈던 친한 언니가 얘기를 해준 건데 가게에 몇 번 손님으로 오면서 피해자와 가까워졌던 남자 손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남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보여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밖에서 따로 만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남자가 누군지 확인이 됐나요? 다행히 주변에 다른 가게 업주들이 이 남자를 알고 있어서 신원이 금방 확인됐는데 한 중소기업의 사장이었습니다. 비싼 차를 끌고 다니면서 종종 놀러와 매상을 올려주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연락을 해봤죠. 그래도 다행히 빨리 신원을 파악했네요. 그 남자가 뭐라던가요?
갑작스러운 경찰의 연락에 좀 당황한 듯한 목소리였는데 자기는 19일 금요일, 그러니까 사건 당일 점심쯤부터 휴가차 지방에 있는 별장에 내려와 쉬고 있어서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 하필 사건 당일에 내려갔다는 게 좀. 너무 날짜가 딱 맞는데. 저희도 사실 좀 의심스러워서 전화를 끊자마자 그 남자가 말한 별장을 찾아갔는데요. 정말 그 남자가 있더라고요. 삼 일 동안 혼자 책을 읽고 낚시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하면서요. 만나던 여자가 죽었는데 혼자 별장에서 태평하게 낚시하고 책을 봤다. 피해자랑 만나던 사이는 맞는 거죠? 서로 호감을 갖고 만났던 건 맞지만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요즘 들어 피해자가 연락도 잘 안 되고 바쁘다고 해서 최근에는 만난 적이 없다고도 했고요. 그래서 형사님들은 이 남자를 좀 더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서 근처 경찰서로 이동합니다. 그런데요, 이 남자의 걸음걸이를 보자마자 범인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왜요? 그 남자는 한쪽 다리가 의족이었습니다. 아, 걸을 때 다리를 아주 심하게 절더라고요. 사건 현장에 있던 족적을 봤을 때 이 남자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낮아 보였던 거죠. 다리를 심하게 절었으면 또 족적에도 흔적이 남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자, 그럼 이 사람은 아니었겠네. 근데 직접 범행을 저지르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시켰을 수도 있잖아. 맞아요. 예, 그 전까지 염두에 두고 일단 더 지켜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검 결과에서 심상치 않은 흔적이 나왔었거든요. 부검 결과요? 왜요? 외관상으로는 피해자의 목에 자창이 한 개 있었는데 부검을 해보니 하나의 자창에 칼이 들어간 방향이 두 군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찌른 곳을 정확하게 겹쳐서 한 번 더 찌른 거죠. 와, 상당한 힘으로 사망에 이를 정도로 깊게 찌른 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사람의 소행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던 겁니다. 한 번 찌르고 또 정확히 그 위치에 한 번 더 찔렀다는 얘기잖아. 사실 이런 상처가 나오는 거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힘으로 완력으로 제압을 하고 있으면서 피해자도 움직이지 못하고 가해자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동일한 장소를 두 번 찌르게 되거든요. 명백하게 살해의 의도를 갖고 있어야만 가능한 이런 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피해자를 제압하거나 그냥 공격하는 형태에서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야, 이건 진짜 전문 킬러가 아니고서는 그럼 진짜 청구라도 시킨 건가? 그날이 일요일이라 날이 밝는 대로 남자의 통신 내역과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해 보기로 하고 일단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청부를 했다면 분명히 무슨 흔적이 남았겠지. 그러니까.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사건 현장 주변을 탐문하던 형사님들이 목격자를 찾았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 드디어 목격자가 나왔구나. 네, 출퇴근길에 사건 현장 부근 골목을 지나던 행인이었는데요. 범행 추정 시간대에 한 남자가 피해자 가게에서 나와 건너편으로 가로질러 뛰어가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남자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170cm가 안 되는 작은 키에 마른 체격의 젊은 남자였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좀 작고 왜소한 남자였겠네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던 족적이 240 정도였으니까 맞아 떨어지긴 하는데. 근데 이것만으로 또 찾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사장의 통신 내역과 금융 내역을 살펴봐도 범행을 사주한 흔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사님들은요, 다시 이 면식범에 초점을 맞춰서 피해자의 통화 기록부터 가게 장부까지 수상한 사람은 없는지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장부에서 신락 같은 단서 하나가 툭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가게 장부에서 뭐가 있었길래요? 장부를 보니까 피해자인 가게 주인은 그날 이 방문한 손님과 매출까지 아주 꼼꼼하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장부에 적힌 이름 중에 가게에 4번 정도 방문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럼 꽤 자주 왔던 사람인가 본데? 직원에게 확인을 해보니 외모가 목격자 진술과 상당히 비슷하더라고요. 아마 중국 사람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남자는 누군지 찾았어요? 남자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주변 가게들과 피해자 가게에서 이전에 근무했던 종업원들을 찾아가 비슷한 사람을 수소문해 봤는데 유독 작은 키에 마른 체격의 남자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한 가게에 연락처가 남아있어 명의자로 신원을 확인해 봤는데 평범한 인물이 아니더라고요. 야,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그럼 유명인인가? 누구지? 그 남자는 중국인이 아니라 30대 초반의 탈북민이었습니다. 탈북민이요? 그리고 당시 타 지역 경찰서에서 수배가 내려진 수배자였고요. 근데 수배 중이라면은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다니는 중이란 거잖아. 무슨 일로 수배 중이었는데요? 얼마 전 같은 탈북민인 지인을 죽이겠다며 칼로 위협하고 달아났더라고요.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출석도 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흉기로 지인을 위협하고 도주를 했고. 왜요? 이 남자가 우리나라에 내려와 정착한 뒤에 북한에 다시 넘어갔다 오는 바람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을 살았더라고요. 아, 북한을 다시 넘어갔다 왔다고? 그거 진짜 쉬운 일 아닐 텐데. 근데 징역 살기 전 같이 살던 탈북민 동거녀가 있었는데 출소해 보니 동거녀가 도망을 간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지인을 찾아가 동거녀의 행방을 물었는데 알려주지 않자 칼로 위협을 한 거였습니다. 아까 피해자도 칼로 공격당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에 대해 잘 알고 있던 탈북민 단체 관계자를 만나보니 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 남자는 북한에서 특수부대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대박.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런 특수부대 훈련을 받은 사람이 참. 그러니까 칼을 그렇게 쓰고 이거는 너무 범인 같은데. 또한 그 용의자는 북한에서 나름 이 고위층으로 잘 사는 편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에 내려온 뒤엔 취직도 되지 않고 생활이 쉽지 않아 힘들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돈을 노리고 범행을 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 이 남자의 초점을 맞춰 수사를 더 진행했습니다. 네, 유력하네요. 이 남자의 통화 내역을 조회해본 우리 형사님들은요, 이 남자가 범인일 거라는 의심을 더 확실하게 굳히게 됩니다. 휴대폰 기지국 위치 때문이었는데요. 남자의 통화 내역을 쭉 확인해 보니 사건 발생 전에는 기지국 위치가 계속 관악구 쪽이었는데 범행 추정 시간 직후에 강서구 현장 인근 기지국이 딱 찍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격자에게 이 남자의 사진을 보여줬더니 자기가 본 남자가 맞는 것 같다고도 진술했고요.
이 사람이 맞나 보네요, 그러면. 야, 장부에서 발견한 이름이 이렇게 밝혀지네. 자, 그럼 지금부터 주점 여주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남성을 정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님들은요, 이 정 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서 인근을 샅샅이 뒤지면서 본격적으로 이 추격을 시작합니다. 이제 잡는 거는 시간 문제 아닐까요? 정 씨의 휴대전화 위치가 관악구의 숙박업소가 밀집해 있는 곳으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근에 형사들이 다 뒤져서 정 씨가 묵었던 모텔을 찾았는데요. 바로 직전에 퇴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눈앞에서 놓쳤다는 생각에 저녁 늦게까지 수색을 계속했지만 허탕이었고요. 하필 직전에. 급하게 거처를 옮긴 것 같은데. 그런데요, 이 밤늦게 정 씨의 휴대전화 위치가 빠르게 움직입니다. 정 씨가 이동한 곳은요, 서울역입니다. 야, 아, 서울을 벗어날 생각인가 본데. 기차를 타면 또 상황이 힘들어지는데. 이때부턴 전략이 좀 필요했는데요. 당시엔 위치 추적이 30분 정도 시간차가 있어서 미리 동선을 예상해 움직여야겠더라고요. 근데 당시 정 씨의 통화 내역을 분석해 봤을 때 주로 연락하던 곳들이 경기도 수원 그리고 경남 김해 쪽에 집중돼 있었거든요. 왠지 이 두 곳 중 한 곳으로 갈 것 같아서 일단 가까운 수원역부터 먼저 달려갔습니다. 해석하게도 이 정 씨의 이동 동선은 수원역 방향이 아닌 경부선을 따라서 이동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사님들은 바로 차를 돌립니다. 형사님들도 바로 김해로 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출발 시간대와 이동 속도로 봤을 때 부산행 새마로를 탔을 거라 추정돼서 빨리 가면 따라잡을 수도 있겠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차보다 빨리 도착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김해와 가장 가까운 기차역인 구포역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래도 차가 기차보다 먼저 도착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요? 정말 어찌 갔나 싶었는지도 모르게 구포역에 도착했는데 저희가 기적적으로 기차보다 먼저 도착했더라고요. 이야, 이거 완전 영화다. 도착해서 만발의 준비를 하고 기다렸는데 역에서 정 씨가 내리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 씨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해 봤더니 계속 경부선을 따라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음 정착지이자 종점인 부산역으로 달려갔죠. 서울역에서 지금 부산역까지. 이게 무슨 영화 보는 것 같아요. 듣는데 막 숨이 차네요. 근데 부산역으로 간다면은 거기서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희가 구포역으로 향할 때 먼저 부산역으로 간 팀도 있었고 저희도 바로 달려가 합류하기도 했었는데요. 문제는 부산역이 너무 넓고 사람이 많아서 인파 속에서 정 씨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부산역은 너무 크잖아. 사람도 진짜 많고. 야, 그 많은 사람 속에서 정 씨를 찾아내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지 않나? 정 씨가 부산역에서 내리긴 했나요? 네, 부산역 CCTV에 키가 작고 마른 남자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정 씨가 분명했습니다. 전날 오후에 정 씨를 놓쳤던 모텔에서 CCTV로 확인했던 옷과 같은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와, 진짜로 부산에 왔구나.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부산에서의 추격전이 시작이 됩니다. 다행히요, 이 정 씨는 휴대전화를 계속해서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형사님들은 휴대전화 위치를 24시간 감시하면서 정 씨의 뒤를 바짝 쫓기 시작합니다. 정 씨가 부산에 도착한 뒤 한동안 머물렀던 곳이 부산역 바로 앞에 유흥가 밀집 지역이었는데 당시 기지국 반경 수백 미터 내에
정 씨가 은신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장소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서울에 추가로 인력을 요청하고 부산청에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화장실도 못 가고 지금 4시간을 달려갖고 와가지고 부산 와서 그 일들 또 다 수색해야 되고 진짜 고생하신다. 아 정말 아. 당시 동네의 업소들로부터 통행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검문 검색하느라 거의 노숙자 생활을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를 부산역 앞 동네를 싹 뒤졌었는데요. 정 씨가 수색의 압박을 느꼈는지 부산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아유, 그런데 다행히 그쪽엔 숙박업소가 많지 않아 모든 형사들이 총출동해 그 지역의 모든 모텔을 다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결국 꼬리가 잡혔고요. 아이고. 드디어. 그 모텔에서 정 씨를 찾은 거예요? 네. 한 형사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정 씨와 딱 맞닥뜨린 겁니다. 그때가 퇴실 시간 즈음이었는데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막 1층으로 내려가던 찰나였던 거죠. 당시 형사들이 수십 명이 깔려 있었는데 어차피 도망쳐도 소용없다는 걸 정 씨도 알았는지 순순히 체포되더라고요. 거기서 도망쳐 봤자지. 범행 사실도 바로 인정을 했나요? 이 사람이 뭐 북한 사람이긴 했지만 그 저희가 늘 예상하는 뻔뻔한 레파토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 남북이 똑같아. 형사님들이 정 씨한테 너 맞지? 하니까 범인이 아닌데요 했겠지 당연히. 어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 씨의 신발부터 확인을 했었는데요. 현장에 남아있던 족적과 밑창 문양이 동의를 했고 미세한 혈흔 자국까지 남아있어서 범인이 맞다고 확신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참 뻔뻔한 사람 너무. 진짜 뻔뻔하지. 그럼 계속 부인을 한 건가요? 말로는 계속 사람 죽인 적 없다, 모르는 일이다 발뺌했지만 서울로 이동하는 길에 조금씩 체념해 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반응을 좀 살피다가 범행에 사용한 칼을 어떻게 했냐고 쓱 물어보니까 관악구 모텔촌 인근 공사장에 버렸다고 대답하더라고요. 정 씨가 말한 곳에서 범행 도구도 찾았고 나중에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결국엔 시인을 할 것을. 근데 칼로 그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런 거야? 결국 돈이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수중에 돈이 있을 만한 사람을 떠올리다가 피해자를 찾아갔다고 했는데요.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친분도 없는 사이에 뭘 믿고 돈을 빌려주겠냐 거절하니까 홧김에 칼로 찔러 버렸다고 했습니다. 와. 진짜 사람을 죽여. 정말. 그게 가게 사장이랑 손님 사이인데 선뜻 빌려주는 게 더 이상한 거지. 그 돈을 왜 빌려달라고 한 거래요? 중국으로 밀항할 돈이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갚을 생각도 없는 거네. 남한에서 제대로 정착을 못하니 아마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게 아닐까 싶었고요. 또 밀항을 하려고 그랬구나. 그 빌리려고 했던 것도 아니잖아. 밀항하려고 그러면 안 갚겠다는 건데. 진짜 겁도 없는 네. 겁도 없는. 그런데 이제 홧김에 피해자를 살해한 거라고 주장하던 이 정 씨가요. 법정에 들어가니까 더 황당한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굉장히 황당한데 무슨 더 황당한 주장을 한 거예요? 법정에 가자 갑자기 진술을 바꿔 자기는 칼을 목에 대고 위협만 했는데 피해자가 일어나 움직이면서 칼에 찔린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나중에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상고를 하기도 했고요.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이거를 그러면 피해자가 똑같이 여기 계속 움직였어? 2번을 찔렀는데? 정확하게 피해자가 여기를 향해서 움직였다는 얘기야? 말? 머리 좀 잘 써라 쓰려면.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있냐.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정 씨의 허무맹랑한 주장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가족들과 헤어져 남한에서 힘들게 살아온 형편은 참작이 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